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약세로 마쳤습니다. 트럼프발 정책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죠. 관세에서 반도체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관련 섹터들이 오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장만 좋은 이기적인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그 추세가 좀 이어졌으면 했는데 결국에 하루 천하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일단 오늘 약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 대표님 먼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오늘 양시장이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해외 증시를 전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 후반기에 들어서서 시장이 좀 올라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이 또 목요일 날은 또 휴장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증시의 힘만으로 일단은 좀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세가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3,6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연기금 쪽에서 그나마 이제 11월 달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간간히 지금 2,500선을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692포인트입니다. 700포인트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가장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뭐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시총 구조의 비이성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장 시작 30분 전까지 마이너스 1% 정도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 안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장 시초가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알테오젠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시총 상위 간의 움직임들이 선전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수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게 알테오젠도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 네. 또 올랐다가 또 확 또 떨어졌다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게 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평안하게 움직여주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가 돌면서 진행이 되면 너무나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경협주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일부 소식통을 통해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오전 장소부터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득세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속에서 뭐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수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보실 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철준 본부장님, 수급상으로 보면 그래도 기관이 외국인의 사자세를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그런가요?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딱 올 시장의 느낌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역부족이다. 도저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거를 기관이 계속 사는 게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근데 다행히 지금 기관만 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기타 법인에서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급 주체는 총 4주체입니다. 원래 기타 법인 빼고 우리가 주로 보기 때문에 3주체로 알고 계시는데 기타 법인은 이제 일반 기업들이 주식 매수 매도하는 걸 기타 법인에 잡히는데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매수가 있어요. 삼성은 자사주 매수가 여기에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순매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걸 제외하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는 좀 단기성 자금의 성격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프랍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단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 대규모로 샀다가 매도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연기금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매수로 방향으로 잡고 연말까지 딱 목표 정해놓은 주식 비중 채우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이상 주식은 사지 않더라도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중을 다시 채운다는 느낌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이게 약간 연말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연말 배당 이슈도 좀 약간 좀 이게 희석되긴 했는데 연말 배당이 뭐 3월 아니면 12월 기산일로 바뀌긴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주식 담아야 이제 수익률 좀
배당 수익률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제 주식을 담긴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대형 기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 자금 있는 거 같은 경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쯤 이제 매수 타이밍 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가지고 시장을 좀 반전시키기엔 너무 역부족이다. 특히 제가 출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수요일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아요. 좀 많이 안 좋은데 안 좋으면서 주로 테마로 좀 몰리는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설마 김정철 본부장님 출연한다고 지수가 뭐 그렇죠. 꺾이고 그렇진 그렇겠어요. 않은데 네. 일단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이 수요일 장도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 오늘 좀 계속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또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또 잠을 또 잘 안 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간 전에 무역대표부 인선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예상대로 트럼프 갔어요. 일기 때 네. 로버트 대표부 하이저 비서실장 부장이죠. 출신. 네. 결국 관세로 밀어붙이겠다. 요것도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트럼프 그 당선자의 주요 생각 자체가 원래는 강달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을 살리려면은 미국이 강달러를 포기해야 약달러가 돼야지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면 제조업이 부흥한다. 이 논리인데 지금 왜 강달러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의 그 불확실성들, 리스크들이 다른 국가들의 다 환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멕시코 페소화가 급락한다든지 유로화가 밀린다든지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강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 다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스코어가 좀 어떻게 좀 미국 소비기가 잘 나오면은 사실 미국 소비 잘 나오면은 지수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 이즈 굿일 수도 있고 굿 이즈 배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게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다는 게 좀 시그널이 완전히 좀 잡히면은 그때 되면은 좀 연말 소비 시즌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만회하는 과정 흐름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종미 소장님. 오늘 우리 장 모습 보면 섹터별로 보면 주도하는 섹터들 반도체, 2차 전지 다 크게 빠졌어요. 이러면서 지수가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증시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매라고 하면은 이제 한쪽에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졌을 때 좀 하락폭을 좀 일부는 좀 축소시키면서 돌아가는 게 이제 순환매인데 지금 현재 증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순환매 흐름 같지는 않거든요. 테마로서 테마 안에서 순환매로는 계속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증시에 대해서는 순환매로 돌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를 좀 비교를 했을 때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크게 된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하락하는 섹터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저점 매수를 하겠다 이 생각은 좀 어느 정도 버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테마 위주의 장세가 좀 더 크게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거래 때는 이제 방산주 쪽에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제한적일 줄 알았는데 5%, 10%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떨어진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은 좀 버려두시고요. 결국은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면서 테마주 형태에 대한 분위기가 세게 가는 쪽으로만 접근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 하나씩 짚어보는데 첫 손에 꼽을 거 오랜만에 등장한 섹터입니다. 남북 경협주. 앞서 이게 저희 준비하면서 이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섹터라서 그런지 우리 작가님이 경합주라고 잘못 오타도 썼어요. 이게 그만큼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자, 왜 그랬냐? 역시 트럼프 행보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트럼프와 우리나라만 딱 교감할 수 있는 섹터가 남북경협주죠. 다른 네. 나라에서는 뭐 남북경협주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 순간서부터 남북경협 관련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의 파격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었고 뭐 물론 끝은 그렇게 창대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의 일련의 과정들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또 어마어마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을 되돌려 보게 되면 트럼프 2.0에서도 남북과 관련된 뭔가 좀 최근까지 좀 냉각된 분위기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온화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한 번 만났지 두 번 만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서 과연 남북 경협이 올라올 것인가 기대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도 안에 있는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2명의 소식통입니다. 그 소식통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뭔가 산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맥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좀 트레이딩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트레이딩 쪽에서도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있고 명분 있는 쪽으로 자금의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매일매일 지금 달라지는 그 주도 섹터, 주도 테마들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경영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인디에프나 좋은 사람들, 뭐 일신석재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요. 특히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뭐 인디에프나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00원이 안 됩니다. 946원, 뭐 795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부분들은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형주를 사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 자체는 어찌됐든 시장 내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자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에 딱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 두세 가지 정도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과 같은 현상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자국 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무리된 상태에서 뭔가 이제 대외적인 활동들을 좀 펼치게 되면 아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뭐 간간히 나올 수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그 간간히 나오는 이슈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떠한 일 진행들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여줬던 남북 경협에 대한 강한 상승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고를 하는 예고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남북 경협주 잊을만 하면 갑자기 부상해서 이걸 테마 정도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 합의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어요. 싱가포르 회담, 베트남 하노이 회담까지 했었죠. 네. 그런 모습들이 2기 때 다시 재현될 것인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허투루 볼 건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이제 우리나라 현 정부의 성향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럴 경우에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건설,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뭐 이런 관련주 다 있는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종목들은 사실상 트레이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이 종목들이 사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 참여하는 트럼프 1기 때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냥 직접 대화하는 형태로만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트레이딩 관련으로 좀만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다만 건설 인프라 쪽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좀 겹칩니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겹치고, 인프라 쪽에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약간 러시아하고 좀 각을 지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 또 오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가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랑 매우 친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선호하는 국가 1위가 국민의 설문조사 1위가 우리나라였고요. 러시아 휴대폰 1위가 삼성전자였고 러시아 차 1위가 현대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종전됐을 경우는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러시아하고 잘 갈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건설 인프라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사실 북한은요 러시아가 전쟁 때만 소용이 있지 전쟁 끝나면 북한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러시아한테는. 그러면은 러시아는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도 분명히 우리나라랑 분명히 포인트는 있다. 그래서 저는 건설 인프라 쪽은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되
다만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트레이딩밖에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종목도 미리 들어가니까 급격히 올라갔을 때 추격하기보다는 밀렸을 때 좀 모아간다는 분할로 모아간다는 전략으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좀 사실 트레이딩 전략 아니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건설 인프라 쪽에서 좀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가가 반응할 만한 모멘텀이 겹쳐 있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인프라 건설, 재건주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보자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소장님 테마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까? 남북 경협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추후에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된다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종전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서야 또 다시 남북 경협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윤곽이 될 것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윤곽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테마 관점으로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오늘 상승했던 기업들을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경협주가 또 다시 내용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 과거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2018년 당시 때 이슈들을 다시 한번 좀 복귀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때 테마적인 순서를 제가 그때 살펴봤을 때는 철도 쪽이 먼저 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건설 인프라가 강했습니다. 네. 그 건설 인프라가 강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쪽으로 좀 흘러갔었고 그 다음에 DMZ 평화공원 쪽으로 이제 흘러갔었고요. 그런 다음에 북한의 광물자원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남블럭 가스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들을 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좀 상승한 그 종목들을 보면은 개성공단 쪽에서 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송전탑 철거를 하고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북한 자체에서 40여 개의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버스든 뭐든 자기네들이 이제 개조를 해서 막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받은 걸 통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2020년 때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을 했던 모습과 지금 금강산 관련된 부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네들이 커스터마이징, 리모델링을 하면서 러시아 관광객을 받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조금 약간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이란 게 워낙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휘둘리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 보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많이 빠졌거든요. 뭐 관련된 2차 전지라든지 수출 전반이 좀 부진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트럼프발 정책 리스크가 반도체까지 결국 양상이 됐습니다. 반도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칩스법에 근거를 하고 있죠. 이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트럼프 측근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반도체 섹터는 우리 증시에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의 주 원인을 꼽자면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최 대표님.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오늘 인사이동도 있었죠. 인사도 있었죠.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들 자체는 미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칩스법에 대한 변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전환이 좀 이루어진다, 변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사업 계획 자체가 많이 틀려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금 규모가 막대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했던 예, 수억 달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건데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인텔에다가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 지급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틀 전인가요? 그때 반도체 관련 섹터군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게 올라갈 이슈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고지전을 가지고 재건주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도 사실은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했을 때 후퇴하는 군대가 뭐 하고 가죠? 거의 대부분의 병기로 폭파시키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인텔에다가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는 네.
다음 정권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책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암시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이런 반도체 칩스과 관련된 스토리 자체가 전개가 되는 거는 전혀 이상한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반응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전혀 이상한 반응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워낙 또 크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자사주 매입 이후에 물론 6만 원대를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 네. 오늘과 같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거의 뭐 500만 주 가깝게 출회가 되는 부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상당히 좀 빠르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소형 소부장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재무장관 뭐 계속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재무장관의 역임된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보다는 오히려 예산관리실에도 동시에 또 인물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러셀 버투라는 분인데 네. 이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비용 절감을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칩스팟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IRA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성향도 상당히 좀 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뭔가 심리적인 부분들과 뭐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플러스 알파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부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아직 받진 못했지만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제가 아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66억 달러 보조금 지금 놓고 협상을 막판 하고 있는 예. 거고 SK 하이닉스가 4억 5천만 달러예요. 이거 지금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8천억 정도, 그쵸, 1,400원 예, 예. 환율로 환산해 보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인텔은 확정이 됐고 예, 예. TSMC도 합의가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예, 예. 있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1월 20일에 이제 정권 이양하고 집권 취임합니다. 그 전에 뭔가 이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이전까지 계속 이런 식의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네, 이제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일단 정해진 거라도 받자 이건데 이제 사실 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사실 주는 게 맞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일기 때 잘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고양 이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고양 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해놓은 방향대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이기 때 딱 이럴 거라고 예상됐던 그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일기 때 선거 막판,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연임 못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때 대선 전에 백신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대선 전에 백신 안 내고 대선 끝나고 백신 내면서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칼가고 있었거든요. 복수할 거라고. 네.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딱 임명하면서 이제 실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군부 같은 거 미국 군부가 상당히 너무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미 군부에서 그 진보적인 생각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인데 이 사람 무조건 끌어내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국방장관도 바로 아무런 관계없는 쉽게 분명히 자를 수 있는 피터 헤그세스 임명한 거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그 결국 반도체 보조금도 안 줄 생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거라도 받자 안 받자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향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인데 사실 당장 이거를 어떻게 결론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결국 또 미 주정부에서 이걸 줄 수도 있다.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미국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안 주면 주정부에서라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또 기업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TSMC 같은 경우는 중국에 반도체 안 팔겠다 하면서 트럼프한테 미리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 다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의 카드를 제시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제 보조금은 결국
못 받을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협상하느냐 잘 협상을 해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계속 있을 때는 이쪽 섹터를 보지 않는 거는 사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투자는 좀 미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이제 계속 의견은 저는 계속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 보조금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계시는데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 칩스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가지만 이 칩스법 자체가 당시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고 초당적인 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지사라든지 주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원 하원 의원들의 다음 연임에도 이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건 아니다라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거죠. 이건 정부의 어떤 신뢰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그대로 기존에 했던 협약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정부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으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뒤집어 엎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주긴 주되 조금씩은 나중에 좀 줄여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조금이든 뭐 대출금이든 여러 세액공제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보조금이지 나중에 추후에는 이게 좀 잘 되게 된다 하면은 그게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열어둘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 한 번에 막 뒤집어 엎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어디였죠? 캘리포니아였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 단위에서 지급하기로 했죠. 만약에 폐지를 IRA 쪽에 대해서 보조금 이런 거를 폐지를 하면은 우리가 그 리베이트를 통해서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칩스법이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너무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조금 더 흐름을 체크를 하고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네. 너무 불안감을 너무 갖지 말고 지켜만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그 전통을 보면 미국은 느슨한 연방 정부를 갖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주의 권한과 뭐 입법이라든지 세법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주지사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예로 들지만 연방 정부에서 안 줄 거야? 그럼 우린 주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런 악재에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깊하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전제를 저도 이렇게 뭐 깔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가까운 예를, 뭐 캘리포니아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게 되면 항상 뭐 암이 있으면 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이 있고요. 밝은 부분이 있으면 또 어두운 부분이 있는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 뭐 바이든 쪽에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햇볕 정책을 보여줬듯이 트럼프 2.0 시대에도 계속 이러한 기조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받을 수 있는 돈과 앞으로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전개되는 거, 그리고 주가가 반영을 하는 부분들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해법이 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스토리를 쓱 써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어두운 면을 좀 비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은 오히려 밝은 부분들, 뭐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트럼프 2.0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은 좀 조심하는 그런 스탠스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발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뭐 미국
쪽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발언을 했어도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이제 약간은 뭔가 이제 개선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로바로 또 바꾸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오늘자에 대한 반응 자체는 시장과 더불어서 뭔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노이즈에 걸린 것 같아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이게 맞습니다.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제가 그 영어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어쨌든 너무 트럼프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라는 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럼프 일기도 경험을 받고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각 국가가 갖춰 나가고 있는데 너무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너무 이렇게 흘렸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좀 우리가 스스로 좀 차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 이제 좀 그런 생각 갖는 건 중요한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랑 생각이 같느냐 이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이제 좀 우리를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실 거는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은 관세 높이고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멕시코나 캐나다 보복 관세 한다고 하고 하니까 결국 이게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그냥 결국 관세 높이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다 들어갔던 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관세율 같은 경우도 100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실제 적용한 건 3,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화법 스타일에 우리가 너무 지금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형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제 협상을 할 때 무조건 세게 한번 지릅니다. 지르고 반응 보고 그래 좀 많이 꿈틀하면 좀 더 깎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도 충분히 감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이제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저는 방산주 같은 분야는 엄청나게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거의 두들겨 맞았잖아요. 두들겨 맞는 거 보면서 이거 이렇게 노이즈나 스크래치 나는 섹터는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노이즈로 많이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좀 시간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 쪽을 근본적으로 좀 좋게 생각한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냐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문제가 있는 분야가 딱 두 개인데 사실 관세 저는 이런 거 기술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HBM하고 파운드리만 되면 특히 저는 파운드리가 제일 문제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난 분기 적자 보면 1조 5천억이거든요. 이거 파운드리 쪽에서 이거 답 안 나오면 결국 삼성전자 여기에 거의 늪에 빠지는 상황밖에는 답이 이렇게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면 사실 관세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보조금을 뭐 어떻게 준다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충분히. 근데 다만 이 근본적인 이 포인트들이 좀 좋게 변화가 돼야지 기술력적으로 승부가 돼서 좀 TSMC랑 격차로 줄이고 HBM 쪽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러니까 임박했다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보다 납품 확정 이렇게 딱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삼성전자 주가가 근본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너무 트럼프 트라우마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트라우마라고 이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워낙 이슈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속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는 그 트럼프를 좀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요.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증시나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후폭풍이 좀 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산업 전망이든 거시적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좀 접근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당선이 되고 백악관 앉은 상태에서부터 한 두세 달은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봤을 때는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쪽은 일단 접어두시고요. 노이즈가 안 나오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말하고 막 그럴 때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거에 더 신나서 더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이런 농담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국내 이슈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항공주 좀 주목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거의 이제 성사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 유럽의 합병 승인인데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최 예. 대표님. 일단은 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클리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의 이제 승인만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최근에 뭐 겹경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도 며칠 전에는 또 중국 쪽에서 또 무비자 관련해가지고 또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항공주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려운 반면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너지가 안 날 거라고 보는 게 이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동안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채 쪽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이번 합병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뭐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뭔가 이제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운항의 수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네.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자체가 조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제 미국 노선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사익을 이제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좀 받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대내적인 변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햇빛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모멘텀이 좋게 반영되는 섹터군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항공주들은 당분간 좀 시장에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뭔가 종목들을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이렇게 대형 항공사,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는 게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네. 겁니까? 저는 이제 경쟁력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면 뭐 국정항공사 두 개가 이제 합병하는 비교할 거잖아요. 만한 항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메가캐리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산업은 그러니까 규모 경제 사업 중에 최우선에 꼽히는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등치가 크면 클수록 원가가 훨씬 더 절감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산업을 의미하는데 규모 경제가 바로 적용되는 산업이 항공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병만 승인이 된다면 상당히 좀 최종 승인만 되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갈 거다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끝나면 항공주 막 급등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합병을 하는데 아니 우리끼리 합병하겠다는데 왜 전 세계에서 왜 다 난리냐 이거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독점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 나면은 이제 거의 4년 만입니다. 이거 지금 얘기 나오고 4년 만에 지금 결과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럼 이제 애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라는 그 상황 처음 상황에서 그 반응들이 지금 이제 적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한 시총 9조 원 정도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한 1조 원이 안 될 겁니다. 1조 원이 안 될 건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부채가 엄청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문제였는데 증자로 해결하면은 이쪽 대부분 다 부채 해결하려고 다 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채도 상당히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노선 통폐합도 충분히 되면 효율적으로 다 운영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은 사실 대한항공 유명한 건 화물 운송인데 화물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살아나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웃바운드 쪽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 여행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좋은데 인바운드 쪽이 조금 미진합니다. 인바운드 쪽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해외로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특히 우리나라 잘 안 오는데 저는 이제 중국 쪽이 이제 꼭 저희 꼭 많이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중국 분들 많이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인바운드도 많이 늘어야 된다. 어느 나라에서 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바운드도 같이 좀 늘어나줘야 추세적으로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최대 잘 가면 시총이 한 12조, 13조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업사이드가 한 못해도 30% 정도 나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관심들을 쭉 보이고 계시네요.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시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해 137% 주가가 올랐다는 점. 결국 우리도 이제 합병을 통해서 메가 커리어라는 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는 만큼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보면 재무적 아시아나항공이 안고 있는 재무적 부담 때문에 이 합병이 혹시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켠에서는 할 수 있기는 한데 향후 주가 방향이 이걸 좀 얘기를 해주겠죠 시장의 평가를. 예, 그럴 것 같고요. 지금 항공주들 보면 대한항공 있고 아시아나항공 있고 아시아 IDT 이렇게 있고요. 심지어 진에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합병 관련된 승인이 다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오래 기다려온 만큼 그게 이제 계속 좀 부각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항공주는 계속 좀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EC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그 최종 승인 된다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또 남았군요. 미국 쪽에 이제 하나 또 남았으니까 네. 이게 미국 법무부 심사까지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건 전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설마 이게 또 트럼프 때문에 이게 또 걸릴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항공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합병이 완료된 후부터는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투자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는 안 해봤네. LCC를 얘기 안 해봤네.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메가캐리어의 탄생이 득이냐 실이냐. 그리고 지금 항공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행주와도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LCC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최 대표님?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탄력도 하고 LCC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하고 거의 동일. 결이 같아요? 예, 동일한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진에어죠. 에어 부산 그리고 에어 서울. 일단은 뭐 통합 LCC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정들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인 움직임들이 LCC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LCC의 운행 노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근거리 노선들이 상당히 좀 직접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상황들인데 일부 LCC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선의 길이가 상당히 좀 많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인원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일본 쪽에서 넘어오는 인원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통합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TA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방향성과 LCC의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도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울 때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듯이 LCC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마지막 주제 좀 스피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AI와 관련된 겁니다. AI 2.0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까지는 대규모 칩을 통한 투자, 인프라 이쪽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서 대형 모델을 누가 갖고 있냐, LLM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좀 무게중심이 맞춰졌다면 이제 좀 무게를 옮겨보자. 그럼 우리한테 실제로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서비스로 뭐가 나타날 거냐. 그래서 AI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요즘에 그래서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의료 AI를 비롯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AI 관련해서 제가 한 3개 정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3개 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엠노였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페르소나 AI 그다음에 LG CNS인데 두 개는 상장이 안 돼 있고 엠노 하나 그때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올려갈 수밖에 없는 게 하드웨어 쪽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AI 반도체 쪽이 지금 워낙에 먹구름도 많고 불확실성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에서 AI 쪽을 수요를 원하는 그런 자금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쪽 자금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부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거의 필두로 네이버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가 쇼핑의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 이게 올라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쇼핑 미래 성장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우리나라에서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이 AI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녹여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뭐 엠노나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 뭐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킬러 앱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킬러 앱이 어느 킬러 앱으로 딱 등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각 분야별로 녹여져 있다는 부분, 산업별로 녹여져 있다는 부분을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최근에 K본부에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이 조선주에서 AI를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 설계 자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AI로 합니다. 네. 실제 설계 갔을 때 비용과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AI로 미리 다 설계 세팅 다 하고 다 현장 가보고 동선까지 다 체크하는 그런 형태들 저 보면서 AI가 활용도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 뭐 트럼프 머스크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로 또 의료 AI가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도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면은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상황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시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 전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발 정책 리스크에 휘청이 있는 것 일견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마치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불안해하는 게 요즘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해가 뜨면 안개는 걷히게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